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또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주말마다 계속 비가 오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오고 난 뒤로 일요일 날 굉장히 좀 이제 따뜻한 거의 초여름 날씨여 가지고요. 어 저도 인제 오늘부터 출근할 때 그냥 반팔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날씨 정말 인제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인제 제가 이제 혈관 얘기들을 오늘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이런 이제 환절기죠. 환절기고 기온이나 이런 온도 변화, 그리고 온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혈관 질환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생기죠. 이게 인제 혈관 질환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인제 겨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겨울보다 사실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 이런 환절기 시기에 또 많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봄이라고 하기에는 또 오늘 온도가 좀 꽤 높긴 한데, 이게 인제 날씨가 추웠었잖아요. 인제 추웠던 계절에 저희들이 인제 어쩔 수 없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고, 뭐 집에만 좀 웅크리고 있고, 또 혹은 이제 뭐 차에만 있든지, 혹은 활동량이 많이 줄잖아요. 줄어 있다가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제 제가 인제 집에 아이 때문에 서울숲을 갔거든요. 서울숲을 갔는데, 그런 식으로 인제 그런 야외 활동하는 공간에서 활동량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죠. 그래서 활동을 좀 안 하시다가 또 무리하게 활동을 하면서 또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 분들이나 뭐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또 괜찮지만, 또 인제 노년기에,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나 인제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리를 좀 하시면서 어 좀 운동량도 늘리시고 야외 활동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항상 운동 많이 하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맞지,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야외 활동하고 '아 이거 너무 내가 너무 겨울철에 너무 운동을 많이 안 했어. 활동을 많이 안 했어.'라고 하고 무리하게 또 운동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차츰차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좋죠. 저희가 인제 프로 선수들도 너무 오버해서 인제 오버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뭔가 인제 운동량을 너무 본인의 체력에 안 맞게 올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일반인분도 본인의 체중, 인제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서 운동량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운동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제 5 시라서 퇴근 준비 한창 하실 때이기도 하고요. 혹은 인제 월요일이라 또 바쁘기도 하고 업무들이 이때 쪼끔 많은 시기라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인제 오늘 들어오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인제 준비한 내용이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제 혈관도 늙습니다. 우리가 인제 나이가 들면 노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내부 장기, 그중에서 우리 몸에 전신의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노폐물도 제거해 주는, 정말 인제 상하수도 역할을 해 주는 그 혈관도 같이 늙게 되죠. 그래서 그 늙는 혈관, 인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혈관 사실 그냥 단순히 혈액이 흐른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혈관 얘기들을 많이 해 왔어요. 왜냐하면 혈관, 우리가 인제 "혈액 순환이 안 된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뭐 아버님들, 특히나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깨가 뭉쳐도 혈액 순환이 안 된다. 다리가 저려도, 발이 저려도 혈액 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뭐 "피가 탁해서, 뭔가 탈이 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인제 많이 예전에 우리 체하기만 했어도 체하면 '아 이게 뭔가 탁한 피를 빼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제 어 우리 사열 방식이죠. 이 손가락 손등에 있는 손등 부분에서 또 피를 뺀다. 피를 뺐을 때 이렇게 까만 피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피가 지금 몸 안에 돌고 있어서 이게 좋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이들 관심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어 어떻게 혈관이 노화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을 하실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증상들이 또 요즘은 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가족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력 그리고 최근에 혈관 질환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질문 주시고 그리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네. 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종아리 셀룰라이트 집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마사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셀룰라이트가 한번 생기게 되면 제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피하 지방층에 염증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인제 염증이 생기면 그 약간 섬유화 이제 조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약간 밴드 형태로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섬유화 조직들이 고게 안쪽에서 딱 인제 우리가 끈처럼 실처럼 요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사실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제 제일 이제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살을 빼는 거죠. 살을 빼는 거고 지방량을 줄여야겠죠. 지방량을 줄이면 그 밴드의 볼륨이나 지방 자체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뭐 그 외에 뭐 외부에서 자극으로 뭐 이렇게 뭐 비틀기도 하고 혹은 뭐 그 부분을 강하게 뭔가 자극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막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섬유화 조직들을 끊어주는 뭐 자극들을 주기도 하는데 뭐 일부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게 막 단시간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안 생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사지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방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오메가6 혈관에 염증을 만드나요? 견과류 중에 오메가6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들에 일반적으로 오메가6 인제 함유량이 많죠. 근데 인제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에요. 필수 지방산인데 이게 쪼끔 하는 작용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정량의 오메가6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메가6가 들어와서 염증이 더 과활성화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메가6도 분명히 좀 필요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식습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먹는 식습관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비율이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오메가3를 인제 사실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쪼끔 섭취를 해 주자라는 게 인제 나오면서 오메가3에 대한 인제 유용성이나 인제 추가적인 섭취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오메가6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메가6를 뭐 줄일 필요는 줄이면 좋긴 하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줄이면 좋겠지만 막 거기에 막 굳이 신경 쓰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제 비온 뒤 게시판 질문인가요?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이 나는 피부 지성이네요. 엉덩이까지 여드름이 나는 타입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소티논을 일 주일에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바르는 약은 아크리프 벤조일을 섞어서 밤에만 바른다고 하시네요.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얼굴 기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개기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성인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뭐 피부과 선생님이 아니니까 뭐 정확한 사실 설명을 쪼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결국에는 땀도 많아지고 이 약간 이제 기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방 성분이 쪼끔 많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인제 호르몬 영향도 있고요. 뭐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운동이나 뭐 인제 저는 체중을 빼면서 자연스레 인제 사실 그런 기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줄어든 느낌이 되는데, 그런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없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약을 먹어서 인제 지방 분출을 쪼금 줄이기는 쪼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인위적으로 체중 감량하고, 그러니까 식습관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질문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죄송스럽고요. 제가 인제 혈관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영미 님 인제 질문 주신 것처럼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혈관을 관리를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동맥과 정맥이 있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구조에서 심장을 기준으로 보통 나오는 혈관을 동맥혈관,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혈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동맥혈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산소와 영양소분이 뭐 풍부하다. 그러니까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혈관을 말초로 보내주는 혈관이라고,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맥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초에서 산소가 다 쓰이고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노폐물들이 있는 혈액들을 이제 정맥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제가 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정맥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좀 밀접하다. 그리고 동맥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동맥혈관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협심증, 뇌졸중 같은 인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말초에 있는 동맥혈관이 막히게 되면 뭐 괴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뭐 복부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장이 괴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명과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약간 정맥혈관이 인제 고장이 나게 되면 굉장히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붓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아프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맥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불편감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동맥혈관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통증도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든지, 혹은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 대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많으신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 '혈관이랑 관련된 내가 증상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댓글창에 한번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 가족분 중에 '혈관 질환이 있었다.' 혹은 '내가 혈관 질환이다.' 지금 보면 어 이제 댓글에 어 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끼 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LDL 뭐 HDL 콜레스테롤 뭐 중성 지방, 총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DL이 123 정도라고 해서 높은데, 왜 HDL도 108 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HDL이 너무 높아도 문제인가요? 저는 현재 키가 171에 52 킬로그램이지만 출산 후에 20 킬로그램 정도 찌고 빠지는 회복 과정에서 셀룰라이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뺄 살도 없는데
"이 경우 어찌하나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사실 높다고 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제 일부 뭐 여러 연구들에서 이 HDL도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제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HDL은 높은 게 좋다라고 아직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리미트가 사실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HDL은 높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HDL은. 근데 LDL은 정말 무한정으로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1000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LDL은 기준이 보통 내가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조금 낮출 수 그러니까 그 인제 한계치, 그러니까 기준치가 좀 점점점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LDL은 낮을수록 좋고 HDL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 정도에서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뭐 당뇨나 혹은 이 혈관 질환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100 이하로 사실 조절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뭐 70 미만으로도 조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하라도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약물 치료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는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에서는 사실 뭐 약물 치료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혈관 질환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LDL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물을 써야 되겠죠. 약물을 써서 LDL을 좀 떨어뜨리는 작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상태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식이요법, 운동이나 체중 감량으로만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사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고요. 혈압도 좋고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의 증상이랄지 혹은 가족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답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근데 인제 예전에는 이 혈관 질환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게 동맥 질환들 많이 생각했죠, 동맥 질환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풍이라고 했던 중풍이라고 했던 뭐 요즘도 중풍이라고 하죠. 풍이라고 했던 뇌졸중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심장 질환 뭐 이제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 같은 이런 질환들도 많이들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은 협심증이나 뭐 뇌졸중 같은 뇌경색, 뇌출혈 같은 질환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골든타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그런 질환들보다는 쪼끔 더 초기 질환들에 대해서 더 인식이 쪼끔 더 많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생겼을 때 치료를 하자라는 게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의 증상들을 빨리 치료를 해 줘야 그래야 그만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심근경색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뇌경색으로 인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전 증상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인 동맥 질환이라고 했을 때 협심증,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외에 또 있는 게 말초 동맥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초, 그러니까 팔다리로 가는 혈관. 일반적으로 이 혈관 질환은 상체보다 하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체가 좀 심장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혈류량도 많고 뭐 이런 여러 부위 때문에 쪼끔 하체에서 좀 말초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하면 팔다리 혈관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다리 혈관 질환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압력도 사실 좀 많이 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리의 통증으로 뭐 다리에 뭔가 불편감으로 뭐 창백함으로 생기는 말초 동맥 질환 특히나 인제 하지 동맥 질환들이 많이 또 요즘들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머리 쪽에 뭔가 혈관 질환이 생기면 다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 건강 검진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뇌졸중 걸려서 고생했던 어머님 때, 아버님 때, 지금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고생했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또 검진도 하시고 신경을 또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은 일괄성 허여 발작이라고 하는 인제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혹은 뭐 경동맥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뇌졸중의 초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들 조금 인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하지동맥 폐쇄도 그래요. 조기에 쪼끔 좁아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혹은 동맥이 쪼끔씩 딱딱해지는 그런 시기에 조기에 약물 치료를 하고, 거기에 뭐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지금 뭐 말씀하셨던 뭐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오메가3 도 먹고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같이 섭취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또 충분히 이제 증상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인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 쓰리고 질환들이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들을 보게 되면 동맥이랑 정맥의 좀 인제 병의 진행 과정, 그리고 나이대별 좀 과정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쪼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혈관 질환들이 한 40 대, 한 50대 이후에 뭐 남성분들이 조금 흔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맥경화가 이제는 뭐 50대 노년기, 중장년층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모든 질환들이 20-30 대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전 국민이 이제 "의료비 지출이 늘었더라."라는 게 인제 핵심이었어요. "의료비 지출이 늘었더라." 근데 그중에 하나가 과잉 진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잉 진료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었더라."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급여 문제, 뭐 여러 부분 때문에 과잉 진료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늘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쪼끔만 인제 다치면 지금 딱 보이는 인제 댓글에 MRI 얘기를 좀 하시건데,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쪼끔 이상이 있으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확인이 잘 안 되면 뭐 MRI를 찍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료비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점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0-50 대에 걸렸던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질환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학생 때만 해도, 제 학생 때라고 하면 이제 2000 년대 초반이죠. 월드컵 할 때잖아요. 월드컵하고 한일 월드컵 하는 시즌,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해도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었고요. 고혈압 환자들 거의 어머님 때, 뭐 50 대, 60 대, 그때 환자, 고지혈증도 지금처럼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지혈증 치료제로 스타틴 계열들이 인제 처방이 되면 강조했던 게 약간 부작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들을 했어요. 부작용들. 당뇨약들 뭐 이런 부분들도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이제 치료하는 거 자체도 50 대에서 많이 치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당뇨 치료, 그러니까 당뇨가 20대 전에 하면 이거는 1형 당뇨 얘기들이 주였지, 2형 당뇨가 막 20 대에서 30 대에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당뇨 환자도 뭐 1000 만이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30-40 대에 동맥경화가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제 이 동맥경화가 시작했을 때 진짜 문제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혈관 내벽이 서서히 손상되고 콜레스테롤 침착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30-40 대라고 하면, 뭐 30 대라고 하면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증상이 없고 내가 인제 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외형적인 나이가 드는 거 보면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피부 노화 속도는 늦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제 저희 40대 초반이 아마 한 20년 전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0대 초반이랑 비슷하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니까 30대 초반, 20대 후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피부 노화나 외형적인 노화는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속도는 줄어들었는데 안에서의 동맥경화의 시작은 점점 좀 빨라지고 있더라. 예전보다 뭐 먹는 거나 비만 인구도 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있겠죠. 그런데 인제 30-40 대에 인제 정말 차이가 건강 검진했을 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혹은 중성 지방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동맥혈관 같은 경우는 점점점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티가 안 나게 진행되다가 한 이제 50대 한 40대 후반이 되고 50 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제 동맥경화 진행되면서 안에 있는 동맥혈관들이 인제 좁아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아지면서 심장 주변에 있는 혈관, 관상동맥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혹은 경동맥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저희가 검진하시면서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요즘 건강검진들을 하시면서 경동맥 초음파 대부분 사실 쪼끔 인제 그런 건강검진 코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초음파에 뭐 간 초음파 세트로 경동맥 초음파를 같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 혈관 벽의 두께가 좀 두꺼워져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동맥이 좁아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도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도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동맥혈관의 상태를 또 반영하는 전반적인 상태를 또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들이 좁아지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심각한 합병증. 근데 인제 그전에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뭐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혹은 갑자기 뭐 약간 가슴이 쪼인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아마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있고 비만이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굉장히 정상치보다 높아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관리를 시작하셔야 되지 그게 어느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는 다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혈관 좁아져 있다고 해서 너무 인제 쉽게 생각하시는 게 관상동맥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 시술들 하잖아요. 스텐트 시술하고 뭐 확장 시술하고 뭐 이런 시술할 수 있고 뭐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으면 수술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제가 "살도 절대 찌우지 마라. 비만이면 요요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한번 뚱뚱해지면 다시 요요가 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협심증으로 확장술을 해 놓잖아요. 확장술을 해 놓으면 1 년이나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확장술 후에 다시 스텐트를 삽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확장해 보고 혈관벽이 많이 두꺼워 있고 좁은 경우에는 그냥 확장하고 거기에 스텐트를 바로 넣습니다. 넣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스텐트를 시술을 해 놓고 나서도 다시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예 거기서 약물이 나오게 하는 스텐트가 나온 이유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 난 혈관들은 치료가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다시 막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생기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혈관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김한희 님 안녕하세요. 네. 하오 님 안녕하세요. 네. 발목 통증 질문 쪼끔 한번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발목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아킬레스 건염과 인대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통증으로 고생 중인데 최근에는 혈관 확장증 베라실정을 인제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요. 발목 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는 걸까요? 약의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몸살통이 심해서 힘든데 참고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은 뭘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까 보통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통증으로 가셨을 때 건염이나 혹은 이제 통증 조절을 먼저 아마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이런 통증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런 통증 조절 목적으로 아마 진통소염제나 다른 뭐 근유한제나 이런 약제들을 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써 보다가 보통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게 통증이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인제 보통 고민들 하시는 게 혈관 질환들이 없는지를 좀 고민을 해요.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 인제 혈관 인제 이상으로 인한 뭐 혈류 장애나 뭐 혈관 이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거다라고 좀 추측을 하시면서 그때 인제 혈관 확장제나 정맥순환 개선제나 이런 약제들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제 만약에 그렇게 쓰시고 나서도 증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약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약을 일단은 끊으시고 정확히 한번 인제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MRI를 찍은 거는 주변 뭐 이제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지 안에는 혈관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관 쪽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압박을 또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을 좀 해 주시면서 운동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걷는 활동들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걷고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좋은 거라 그런 방법들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보현 님 맞죠? 네. 장보현, 수아진, 수진이 님. 네. 네. "대상포진 걸리고 난 뒤에 인제 머리가 많이 아파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인제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신경통이 좀 남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얼굴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인제 그런 신경통이 있는 경우들이 인제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증을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통증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그게 만성화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다른 인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은 꼭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는 뭐 신경통 약이랄지 통증 조절하는 약제를 좀 쓰면서 아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영희 님 66세 여자분이시고요. 아 그래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다고 하십니다. LDL이 165 고요. 꽤 높네요. HDL은 55 인데 아마 기준치보다는 여성분이신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도 120 인데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하는데 관리해 보고 약 먹으면 안 될까요? 참고로 키가 159에 몸무게 52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적정이시긴 한데 아마 콜레스테롤 조절 때문에 약을 드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갱년기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완경기, 갱년기가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LDL이 좀 높아지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HDL이 운동하고 식단한다 그래서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중성 지방도 사실 높은 편이라고 인제 할 수 있고요. LDL도 꽤 높고요. LDL이 사실 150도 그러니까 넘어가고 170에 가깝기 때문에 LDL이 높기 때문에 조절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관리를 식단이든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조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그냥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뭐 부작용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는 저도 오시면 약 드시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스라떼님, 동맥경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시술이 있다고 병원에서 들었는데 30회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상으로 정말 혈관에 쌓인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아마 요즘들 혈관 뭐 정화 뭐 혈관 청소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킬레이션이거든요, 킬레이션. 그러니까
혈관 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이런 금속 그리고 혹은 이 칼슘 덩어리를 빼낸다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도 인제 이런 킬레이션 치료들을 하는데 킬레이션 치료들도 많이 진행된 분들은 당연히 치료가 잘 안 되죠. 치료가 잘 안 되고 뭐 30회 이렇게 횟수가 굉장히 30 회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뭐 일 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고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장기간 꾸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런 치료를 하면서 같이 당연히 먹는 약도 같이 먹고 다양한 관리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게 되면 기본 이론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꾸준한 관리가 같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된 뭐 혈관이 아예 막힌 혈관들이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진행된 혈관에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라는 게 저도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게 증상이 정말 명확하게 초기부터 나타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확 와닿거든요. 근데 이게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서 확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으셔서 이게 인제 진행이 되고 막히고 이래야지 인제 와닿거든요. 저희가 인제 검사들을 하고 관상동맥도 저희들이 인제 건강검진하게 되면 뭐 칼슘이나 안에 혈관 사이즈나 혈관이 좁아진 정도도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3분의 1이 좁아져 있어요. 뭐 2분의 1이 좁아져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근데 나는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뭐 혈관벽에 아무리 칼슘 덩어리가 보여도 운동하는데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혈관은 정말 막히고 이제 거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진행이 너무 많이 단계이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너무 건강검진 시스템이 저도 이제 지지난주죠. 2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받으면서도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CT부터 해서 내시경까지 그리고 혈관 자체도 뭐 초음파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셨다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관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봄날님 경동맥이 두꺼워졌다고 하고 70살 되면 뇌졸중 걸린다고 건강검진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12kg 뺐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도움이 됐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체중 감량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이 중요하고요. 뭐 금식 그러니까 굶으면서만 안 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빼는 건 좋지만 또 여기에서 굶어서 뺐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도 쪼끔 몸에 데미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요가 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요요 관리 요요 안 되게 도움 인제 사실 더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동맥이 지금 좁아진 그러니까 두꺼워진 그 혈관벽이 체중을 뺐다 그래서 정상 크기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관리하셨으면 일단은 더 진행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잘 뺐다고 하면 뭐 혈관 내벽 두께는 뭐 쪼끔 좋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인제 체중 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 없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차를 잘못 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관 동맥경화나 이런 게 진행되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너무 굶고 갑자기 굶어서 빼고 막 요요가 왔다가 그러니까 쪘다 빠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게 더 안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요 안 되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푼수공주님, 발목에 보라색 핏줄이 보이면 정상인가요? 정맥류인지 걱정돼서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발목이 굉장히 피부가 얇은 구간이죠. 그리고 굉장히 혈관이 지나가는 길 중에서 굉장히 좀 좁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목 그리고 복숭아뼈 근처에 혈관들이 저렇게 보이거나 혹은 까만 혈관들 혹은 빨간 혈관들 이렇게 파란 혈관들이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 약간 불편감이나 뭐 붓고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혈관 질환들이 좀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맥류나 이런 것들 하지 정맥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혈관 초음파를 보통 하라고 안내를 좀 드립니다. 어 저게 인제 가만히 두게 되면 나중에 실제 인제 만성 정맥 부전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시면 좀 진행되는 거를 좀 줄여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무실 은따님,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당뇨발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한다면서 구걸하시는 분을 봤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당뇨발 때문에 실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관리를 잘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당뇨 환자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요거 읽고 당뇨 얘기 쪼끔 할게요. 당뇨발은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면 관리를 쪼금만 잘못하면 반드시 생기는 병인가요? 제가 "소아당뇨가 있어서 갑자기 걱정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나 당 관리를 잘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제 소아당뇨가 있으시면 인슐린도 쓰시고 관리를 하실 텐데 그런 인슐린도 잘 쓰시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관리를 인제 그 정도로 걱정하지면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당뇨발 때문에 뭐 발가락 뭐 이렇게 아직 혹은 발목이나 이렇게 절단하시는 경우들이 자르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약도 약이고요. 관리의 문제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당뇨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관리의 인식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도 제대로 잘 안 먹는다든지 혈당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먹는 그런 식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먹는 것 관리도 요즘처럼 굉장히 잘 돼 있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많은 분들이 인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들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정말 그 닭가슴살 직접 어떻게 사 와서 팩으로 사 와서 마트에 사 와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걸 또 조리해서 먹고 막 이랬었잖아요. 계란 삶아서 먹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다 배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그러니까 특수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치료 식단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뭐 필요하면 뭐 정말 이제 마트 가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당뇨발이나 다른 질환까지 뭐 망막병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이고요.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면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당뇨가 심하셔도. 왜냐하면 당뇨가 진행돼도 관리를 잘하면 혈당 수치가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일상생활들도 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이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식단도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 있으시다고 하면 보통 우리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인제 사용하시면서 내 혈당 조절들을 잘 하시면 사실 문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 하시는 게 문제인 거지 관리를 잘 하시면 별로 뭐 그 정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오지랖 왕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파프리카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프리카가 칼륨 함량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칼륨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파프리카 섭취를 금해야 할까요?"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칼륨이나 전해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조절을 해 줘요. 알아서 조절을 해 줘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칼륨이 있으면. 그래서 칼륨이 보통은 이뇨제 역할을 한다고 인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채소를 먹게 되면 소변으로 나트륨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혈압도 조절이 되고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제 문제는 뭐 뇌경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인제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뇌경색이 생겼을 때
뭐 여러 약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야채 섭취할 때도 쪼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채 섭취할 때 뭐 인제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투석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일부러 데쳐서 드시기도 하고요. 혹은 어 일부러 뭐 현미나 이런 잡곡류를 또 못 드시고 그냥 정제 탄수화물 같은 밥 같은 걸 그냥 드셔야,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백미를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칼륨이나 이런 전해 수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칼륨이 너무 높으면 뭐 심부전이, 그러니까 심장 이게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치쌤이랑 좀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마리의 백조님, 4 년째 꾸준히 오메가3 섭취 중인데요. 나이가 드니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먹습니다. 오메가3 섭취가 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인제 뭐 혈관의 염증을 또 완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메가3를 꼭 먹어라, 그러니까 요즘 원체 이제 혈관, 그리고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혈관에 대해서 좋은 식단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채소도 있고, 그리고 기름들도 있죠. 뭐 오메가3가 더 많은 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단에서 오메가3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쪼끔 추가적으로 채워서 좀 균형 밸런스를 맞춰 주고, 또 오메가3가 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추가적으로 해서 혈관 건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절대 먹지 말고 오메가6를 절대 먹지 말고 오메가3만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메가3가 적으니까 오메가3를 조금 섭취하는데 신경을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뭐 기름도 좋고 뭐 식단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가렛 님, 우연히 틀었는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도움을 얻었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경동맥이 두꺼워졌다고 많이 속상하긴 합니다. 170에 57 킬로 나가는데 살을 더 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랄지 좋은 운동 추천드려요. 고지혈증 약은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살이, 제가 요 답변만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중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던 적이 있다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100 킬로가 넘어갔던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거의 제 삶에서 한 10 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년이 넘은 시간 동안 과체중, 비만으로 살았던 기간이죠. 이게 천천히 체중이 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혈관벽에 굉장히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그러니까 제가 한 30대 중반이 되고 어 제가 MRI도 찍어 보고 CT도 찍어 보고 혈관 상태나 몸 전반적인 상태를 나이가 먹으니까 확인해 보려고 찍어 보니까 혈관벽에 저도 칼슘이 있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혈관벽에 경동맥은 두꺼워져 있고 실제 동맥 일부에서는 칼슘 침착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중 빼는 게 1 번이에요. 지금처럼 마가렛 님처럼 체중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고지혈증,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관리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만은 안 빠지거든요. 식단으로만은 잘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면 이런 고지혈증 약,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치명적인 게 혈압이거든요. 혈압, 당뇨 이런 조절들을 하시고요. 운동들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숨이 좀 찰 정도로 계속 꾸준히 하셔야 그게 이제 우리 심장혈관, 뇌혈관에 좀 도움이 되는 거지,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뭐 '살만 빼야 된다. 약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복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저는 정해 놓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단은 걷기부터 많이 하시고요.
그 이후에 땀이 날 정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그래도 하루에 30-40 분은 하도록 조금 노력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은 아빠님 네. 답변 드리고 지금 벌써 50 분이 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아빠님, 이 RCA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어서 어 관상동맥이죠? 그 관상동맥 협착이 있어서 그 부위에 인제 플라크를 없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친께서 결국에는 심장 MRI 결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난소절제소, 플라크. 그러니까 지금 혈관이 딱딱하게 안쪽에 혈관벽이 좁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MRI로 보는 거는 심장 근육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심장 근육이 괜찮다."라고 하면 저 부분에서 뭐 스텐트나 다른 시술들을 하면 인제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혈관 상태가 좁아진 부분들이 많더라.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라고 간단히 쪼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마 혈관 건강 얘기는 아마 꾸준히 좀 인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계속 시리즈로 쪼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많고 지속적으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저도 인제 최근에 주변에서 혈관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배워 가지고요. 그래서 혈관 건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혈관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쪼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동주였습니다.